최근 불황으로 몇 년째 내수 부진에 소비가 얼어붙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고령화도 소비를 줄이는 중요한 요인이란 보고서가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은퇴 시기는 그대로인데 기대 수명은 거의 6.5세 정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무조건 아끼고 씀씀이를 줄이게 된다는 건데요. 자세한 얘기 직접 연구하고 분석하신 연구위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미루 KDI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 그 음. 인구 요인이 소비 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네. 시사점이란 그 보고서를 내셨더라고요. 네. 많은 관심을 받고 네. 계시죠? 네. 네. 어떻게 이번 연구를 하게 되셨는지 배경이 좀 궁금해서. 네. 어, 예. 우선 재밌게 봐주셨다니 감사드리고요. 사실 뭐 이번 연구의 배경은 좀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가게 가장으로서 네. 제가 아이가 셋이 있어서 이제 셋을 키우고 살고 있는데요. 셋 나셨어요. 아유, 네. 복자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셋을 키우다 보니까 네. 아내도 일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 아. 아무래도 이제 돌봐야 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저 혼자 경제 활동을 하면서 가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노후를 위한 저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 사실 또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뭐 당장에 아이들 키우는데도 돈이 들어가고 뭐 아이들 키우는데 돈 많이 들어요, 예, 요즘. 돈이 들죠. 예. 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한 2000년대부터는 네.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또 상당히 발달을 하면서 이 고령층의 사망률 위주로 빠르게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대 수명이 한 20년간 6.5세 정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네. 당연히 이제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축복이죠. 굉장히 좋은 현상이지만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것만큼 우리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노후 걱정을 더 하게 되는 네, 거죠. 소득이 없으니까. 네. 예. 그래서 이게 저만의 일이 아니라 주위의 다른 선배 박사님들을 봐도 이제 퇴직을 앞두신 분들도 좀 비슷한 걱정을 하시고 아, 이런 개별 가게의 걱정들이 거시경제 현상으로도 나타나겠다 싶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이제 최근 보면은 국내 내수 경기도 부진하고 또 민간 소비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좀처럼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서 이제 걱정하는 목소리가 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면 그게 그 자연스럽게 소비를 좀 줄이게 만들고 왜냐하면 저축하고 노후에 미래에 쓸 돈을 어딘가 놔둬야 되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이게 이제 그 경제를 좀 잘 돌아가기는 못할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소비가 좀 많이 일어나야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이제 정책 입안자분들께서 좀 눈여겨 보셔야 될 텐데 20년간의 세대별 소비 성향을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네. 20년간 데이터를 쭉 모아가지고 네. 분석을 하셨나 봐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소비 성향이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먼저 소비 성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벌어들인 소득 중에 소비로 연결되는 부분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가 이제 소비 네. 성향에 해당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지난 1년간 내가 한 3천만 원 정도 벌었는데 네. 그 3천만 원을 모두 쓰면 소비 성향이 100%가 되는 것이고 네. 1,500만 원은 쓰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예금을 하던 주식 투자를 하던 부동산에 투자를 하던 이제 저축을 해놓게 되면 소비 성향은 50%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고 그랬을 때 어느 연령대에서 소비 성향이 가장 많이 줄었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 이 부분은 이론적인 예상과 부합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네.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한 80세 정도라고 일단 생각을 가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70세가 되신 분과 30세가 되신 분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70세가 되신 분은 내가 앞으로 한 살 날이 10년 정도 남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거고 네. 기대 여명을 80으로 생각하실 때. 80으로 생각을 하실 때 반면에 지금 30세이신 분은 대충 한 50년 정도 남았구나 생각을 하실 텐데 네. 두 분 모두에게 똑같이 기대 수명이 1세 증가하더라도 네. 70세이신 분은 자기 여명의 10%가 증가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네. 반면에 30세이신 분은 50대라고 생각했다가 51세가 되는 거니까 네. 2% 증가에 그렇죠. 멈추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소득 여건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예. 소비는 70세이신 분이 더 크게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소비 성향은 기본적으로 고령층일수록 더 많이 떨어지는 이런 특징을 이론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그렇게 되고 예측하고 실제로 이제 네. 자료를 봐도 봤는데 예, 연령대별 소비 성향의 변화를 보면 고령층에서 가장 크게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예, 다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이렇게 연령대별 소비 성향의 변화가 우리나라 전체 소비 성향의 변화에 어떤 기여를 하였는가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70대에서 가장 소비 성향이 크게 떨어졌다 할지라도 네. 70대보다 예를 들어 60대나 50대가 우리나라에서 인구 비중이 더 많다거나 혹은 애초에 소비를 더 많이 하는 계층이거나 네. 하면 60대, 50대 소비 성향이 떨어진 것이 전체 소비 성향 하락에는 더 큰 기여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네. 표본이 많으니까 표본이 크니까요.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50대, 60대 인구가 지금 70대 인구에 비해서 훨씬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50대, 60대 평균 소비 성향이 70대보다 조금 덜 떨어지긴 했지만 네. 그래도 전체 평균 소비 성향 하락에 기여하는 것은 50대, 60대 평균 소비 성향의 하락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20년간 분석이면 네. 2000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요? 2004년부터 2024년을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2004년 대비 2024년 전체 소비 성향의 하락 이렇게 네. 분석을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뭐 소비 성향이라는 것을 그럼 어느 정도 하락했는가도 네, 중요할 궁금해요. 텐데 네. 소비 성향은 뭐 몇 가지 매저로 이제 척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네. 저희 보고서에서 주로 생각한 것은 크게 두 개입니다. 뭐요? 이게 가계 입장에서 보면 네. 처분 가능한 소득 대비로 소비 지출이 얼마인가 네, 이렇게 네. 볼 수 있고 네. 국가 단위로 생각을 하면 결국 우리나라가 1년간 생산한 것 GDP가 GDP 결국 대비. 소득이 되는 것이니까 네, 네. GDP 대비로 민간 민간 소비가 소비 비율. 얼마인가를 네. 본 것이고 GDP 대비 민간 소비 비율 기준으로 보면 2004년에는 52.1%였는데 네. 그것이 2024년에는 48.5%로 3.6%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렇군요. 처분 가능 소득 대비 소비 지출로 보면 네. 76.3%에서 68.2%로 한 8. 8.1% 포인트 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우리나라 것만 조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나라들의 통계하고도 또 비교해서 분석을 하셨나요? 다른 나라 통계를 사용을 하긴 했지만 뭐 개별 국가까지 아직 다 살펴보진 못한 상황이고요. 네, 네. 우리나라를 주로 살펴봤습니다. 혹시 그럼 OECD 회원국 통계와 네. OECD 회원국의 어떤 소비 성향과 네. 우리의 소비 성향과 네. 어떤 좀 비교가 됐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어떤 특이 성향이 있던가요? 좀 우리나라 소비 성향에 좀 특징적인 면이 있습니다. 어떤 게요? 예, 일단 소비 성향이 연령대별로 소비 성향을 살펴봤을 때 네. 우리가 이론적으로 어떤 모습을 기대하게 되냐 하면요. 이 소비 성향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소득 대비 소비의 비중이니까 우리가 먼저 이제 소득의 흐름을 연령대별로 생각을 해보면 네. 보통 한 30대 전후해서 취업을 하게 되고요. 네.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예. 그러다가 40대 되면 소득이 점차 증가하고 보통 55세 정도에 가장 피크를 찍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점차 감소를 하다가 네, 네. 은퇴하면 소득이 없어지는. 네. 그래서 이 소득의 흐름을 보면 좀 완만한 산 모양을 기대하실 수가 네. 있게 되는데 뭐 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소득이 시기에 따라 변화하여도 소비는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득 대비 소비의 비율을 보면 소득의 이제 역함수 모양, 그러니까 그것을 뒤집어 놓은 모양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벳 U자형의 소비 성향이 나타날 것으로 일반적으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 청년층과 노년층에는 상대적으로 소득은 적은데 네. 소비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싶으니까 소득 대비 소비의 비중이 높은 모습이 나타나고요. 네. 장년층에는 소득이 높기 때문에 작년치면은 이제 보통 한 50세 전후, 예, 네. 55세 전후 예. 봤었을 때는 소득이 높기 때문에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은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타나는. 예. 그래서 그것을 연령대별로 그리면 이제 알파벳 U자형 모양을 일반적으로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네. 뭐 OECD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기대를 한다고요? 네네. 네네. OECD 평균적으로 그려보면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특징적인 면이 있는데요. 어떤 게요?
20대에서 30대 넘어가면서 소비 성향이 떨어지다가 네. 40대의 소비 성향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오히려. U자가 아니네요, 예, 그러면요? U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 W자 모양으로 네.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좀 흥미로운 현상은 가계의 소비 지출 중에 교육비로 쓰는 것, 40대면 한창 아이들 이제 교육시켜야 될 네. 때니까요. 교육비를 쓰는 것을 제외하고 똑같은 그림을 그리면 음. U자형이 복원이 됩니다. 교육비 변수를 빼버리면. 빼버리면. 그렇게 해보셨어요? 네, 해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40대에서 교육비로 많이 지출을 하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공교육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이 이제 사교육비 지출로 쓰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40대 사교육비 지출이 상당히 큰 것이 국제 간 비교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박사님 아이가 셋인데 네, 40대 되면은 확 치솟겠는데. 제가 지금 40대긴 한데요.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좀 네. 저축이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네. 자, 지난해 12월에 이제 우리나라가 결국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이렇게 네. 다들 이제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네. 지금 소비 성향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큰 네. 틀에서 지금 이 보고서 내용이. 네. 그러면은 점점 더 고령화가 이제 가속화되고 노인 인구가 많아질수록 네. 소비를 더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 될 건가? 네. 그렇게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네. 소비를 많이 안 하게 되면 경제 활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네. 이런 걱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소비 성향과 소비를 조금 분리해서 생각을 할 필요는 있는데요. 네네. 예, 저희 보고서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 네. 특히 한 75세 이상의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소비 성향 자체는 다시 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연령대별로 그리면 네. U자형 모형을 그리기 때문에 네. 나이가 많은 인구의 비중이 굉장히 많아지면 네. 늘어나면 소비 성향이 늘어날 수 오히려 있는 거죠. 늘어날 수 예. 있죠. 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 이것이 소비 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조금 별개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소비 성향이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소득이 빠르게 감소하면 오히려 소비는 줄어들 수 있는 거죠. 네. 성향 그렇다 하더라도. 성향은 네. 그렇다고 할지라도. 네. 예. 그런데 결국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것은 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미 생산 가능 인구는 사실 줄어들고 있긴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라 하면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네. 이 인구는 이미 줄어들고 있긴 한데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위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잠재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잠재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고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소득 여건이 안 좋아진다라는 뜻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소비 성향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네, 소득 여건이 워낙 빠르게 안 좋아지면서 소득 자체가 낮아지면 네, 소비가 앞으로도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긴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것이 예상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제 분석을 하시면서 어떤 그 시사점을 우리 사회에 주고 싶으셨어요?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1사분기 경제 성적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역성장을 한 게 있고요. 그 내수는 여전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민간 소비가 안 좋다고 했을 때 이것이 두 가지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구조적인 요인으로 추세적으로 안 좋은 면이 한 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하죠. 네. 경기 변동이 있는 것이니까 예. 경기 변동상으로 좀 안 좋은 국면에 있기 때문에 민간 소비가 안 좋은 면이 있을 텐데 네. 지금 저희 분석상으로 보면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안 좋은 부분도 또 상당 부분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조적인 요인으로 안 좋은 민간 소비와 경기 변동상의 안 좋은 민간 소비는 그 대응법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변동상으로 그냥 일시적으로 안 좋은 곳이라면 네. 재정 정책을 통해서 소위 이제 좀 돈을 풀어서 소비를 부스팅을 하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구조적인 요인은 재정 정책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할
한 측면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한 축이 그 있습니다. 구조적 요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어요, 박사님? 구조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대 수명이 증가를 할 때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같이 늘어나주면 좋은데 네, 이제 우리나라 노동 시장의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그 기간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 이제 최근의 현상을 좀 보시면 60대 이상 인구가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젊은 층보다. 네. 네. 이것이 아무래도 이제 기대 수명도 늘어나니까 자녀 수명이 늘어나니까 추가적으로 일할 의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할 그게 수 있거든요. 너무 좋아서 일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생활비가 필요하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노후 하는 대비를 해야 경우에 되니까 네, 네.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에 오래 있을 수 있다라면 좋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예. 그것을 이제 가로막는 요인들이 뭔가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될 텐데요. 네. 선행 연구에서 이제 미국과 한국을 좀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네.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뭐 임금 구조 측면에서도 그렇고 고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자유로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유연한 부분이 유연하죠. 있죠. 네. 예. 노동 시장이 훨씬 유연한데요. 이렇게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 봤을 때 임금 근로자의 중위 근로 지속 기간을 살펴보면 오히려 중고령층에서 미국이 훨씬 더 길게 나타나는 아, 그래요? 예, 굉장히 의외의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임금 구조는 연공서열형으로 상당히 좀 경직적인 면이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네, 네. 이 말은 뭐냐 하면 연차가 쌓여갈수록 성과나 직무에 상관없이 저절로 연봉이 올라가는 이런 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네.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 명예퇴직 등을 활용해서 이제 중고령층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줘야 하는 중고령층의 노동 수요를 좀 줄이고자 하는 이런 유인이 생기죠. 요인이 생기게 네, 됩니다. 네.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를 개혁하고 경직적인 노동 시장을 개혁하는 것이 이제 기대 수명이 증가하는 와중에 중고령층이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좀 더 네.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그러니까 수 연공서열형이 있겠다. 아니라 뭐 직무라든가 직무나 성과급 성과 위주의 중심으로 네, 맞습니다. 그렇게 바꿔야 되고. 네, 근데 정년 퇴직 후에도 이제 일을 할 수 있다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정년 퇴직 후에도 이제 퇴직 후 재고용 제도라고 하죠. 네.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용을 많이 할수록 좋고 네. 사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가뜩이나 포화되어 있는 자영업 시장으로 또 몰리게 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면에서도 정년 퇴직 후 재고용 제도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첫 번째 직장 할 때, 네. 그러니까 첫 직장 이제 시작하는 나이가 네, 다른 나라보다 좀 늦지 않나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첫 직장 시작하는 나이가 늦고 네. 뭐 그것이 사실 이렇게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상황과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첫 직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생애 전체의 소득을 크게 좌우하는 그렇죠. 면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첫 직장에 좋은 직장으로 들어가면 네. 나머지가 굉장히 안정적인 삶이 네. 보장이 되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좋은 직장으로 옮겨가긴 또 어렵거든요. 네. 그 노동시장이 연금도 경직이 젊은 나이부터 맞습니다. 들 수 있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또 개별 경제 주체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냐 하면 좋은 대학에 가고 네. 좋은 스펙을 쌓아서 좋은 첫 직장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또 어쩔 수 없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써가면서 사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40대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현상과도 다 연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것이 좀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좀 마무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구조적인 어떤 변화도 있어야 되고 정책의 변화도 있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이제 말씀 들으면서 해보게 되지만 결국은 개인들이 발빠르게 자기 문제를 자기가 네.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좀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어떤 네. 지원해 주시겠어요? 예. 사실 제가 개인에게 어떤 조언을 한다는 건 좀 어려운 면이 있긴 합니다. 뭐 감히 제가 그럴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우선 들긴 하지만 우선 소비라는 것을 결정을 하실 때는 좀 장기적 시기에서 나의 전생에서 앞으로 소득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미 이제 퇴직을 하신 분들은 그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의 주택연금 같은 경우가 아직 활성화돼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도 잘 활용하실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한편으로는 최근 청년층 고용이 어려워서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이 그렇게 쉽진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분들보다 아직 나이가 별로 많지는 않긴 하지만 항상 응원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조금 더 취업이 잘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책 연구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히려 좀 저 자신에게 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미루 KDI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으로 이제 미국 경기가 침체로 갈 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데 침체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지금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보통 이제 침체 가능성을 이제 보통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15% 정도 보거든요. 보통은. 뭐가 15%라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세요? 침체로 갈 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경제라는 게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런 관세나 이런 지금 미국의 이런 좀 악재들이 없을 때 보통 확률을 한 15% 정도로 잡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네. 갈 확률을. 근데 이제 최근에 일부 뭐 그 미국의 뭐 투자은행에서도 절반 이상은 침체 확률이 높아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IMF에서 최근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거든요. 근데 네. 여기서 기존의 침체 위험을 25%로 봤는데 네. 이번에 40%까지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40%면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예, 그래서 침체 확률은 좀 상당히 올라갔고, 근데 뭐 이유는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의 이제 그 관세 정책 때문에 지금 미국의 항구에서 뭐 중국으로 가는 물동량도 급감하기 시작을 했고요. 월마트 CEO도 지금 팔물관이 없어지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예. 소비가 좀 크게 줄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실제 IMF에서 지금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이제 0.5% 포인트 정도 낮췄고 뭐 주요국들 지난해 대부분 3.3%였는데요. 네. 네. 그래서 주요국들 성장률 전망치를 다 낮췄는데 이 경기 침체로 안 가기 위해서는 결국 새로운 무역 협정을 다시 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관세 정책을 다시 좀 후퇴해야 된다는 거죠. 관세율을 네. 많이 낮추거나 네. 그래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협상을 좀 시작했죠. 우리나라도 협상을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7월 초는 돼야 이제 결론이 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과정에서 얼마나 관세율을 낮출지 모르겠지만 이 새로운 무역협정이 또 체결되지 않는다면 침체가 또 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우리가 상황 지켜봐야 되겠고 참고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협상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이게 2, 3년 정도는 걸릴 것 같다. 그렇게 길게 굉장히 보고 또 있어요? 오랫동안 걸릴 것 같다라고. 아.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좀 빨리 될 수도 있지만 중국은 관세율도 높지만 지금 뭔가 아직까지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좀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도 좀 염두는 해둘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긴 시간 협상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좀 더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 있는 네, 거라서 맞습니다. 그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경제에서 중요한 게 소비라고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미국의 그 소비자 심리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도 물가 상승 우려는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예, 이러니 이제 금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 미국 금리 네, 맞습니다. 결정하는 그 연준의 네. 입장도 참 곤혹스러울 것 같기도 합니다. 난감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낮춰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연준의장은 지금 쉽사리 못 낮추는 게 네, 이게 사실 미국 경제도 그렇고요. 어디든 뭔가 좀 안 좋아지면 연준이 나서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나서서 경기를 살리는 정책을 내놓으면 돼요. 코로나 때처럼. 네, 근데 이게 손발이 묶인 게 물가 오를까 봐 지금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미시간 대학에서도 4월 달 물론 소비자 심리 지수도 안 좋았지만 네,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이제 앞으로 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요. 그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네, 하는데 네. 했더니 앞으로 5년에서 10년간 연평균입니다. 이건 그냥 5년에서 10년 동안 오른다는 게 아니라 매년
물가가 4.4% 오를 것 같대요. 매년 매년. 전년 대비 예. 4.4. 4.4면 엄청나게 네. 높은 수준이죠. 아. 예. 지금 왜냐하면 지금 미국 물가가 한 2%대까지 떨어졌고 네. 우리나라도 2% 지금 초반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4.4%면 거의 코로나급의 지금 물가 상승인데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그럼 어떻게 될 거 아니야? 앞으로 현재 가장 이제 최근에 1년 후 요걸 지금부터 설문조- 1년 예, 동안의 맞습니다. 물가 상승률 이건 어느 정도 될 사람들의 것이냐? 심리예요. 물어본 네. 거예요. 6.5% 오를 것 같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관세 영향인데 네. 6.5%면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지금 훨씬 높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 정도 물가 나오면 연준은 금리를 올려야 돼요. 사실 이 수치면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물가 때문에 금리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는 더 망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게 네.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22년도에 전 세계 경제가 좀 어려웠던 그 전쟁 나고 나서 그때 이제 그런 일이 좀 발생했는데 그게 또 재현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거죠. 연준은 금리를 낮추고 싶지만 네. 사람들이 이런 기대 심리가 올라가면 근데 이런 기대 심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자꾸 기업한테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물가 오르니까 나 임금 좀 올려달라. 네. 그럼 기업들은 받아들인 다음 비용 부담 커지죠. 네. 이거 전가시켜야 돼요. 가격이 또 그럼 악순환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연준 의장이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기대 인플레 잡아야 된다. 아. 이거 높아지면 큰일 난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항상 강조했었어요. 그때 예전에 코로나 때도 이거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큰일 나는데 근데 지금 이게 오르는데 이거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낮춰야 되니까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일부 지금 기업들도 지금 관세나 원자재 비용 때문에 좀 이 부분을 좀 그 소비자 가격에 전가시키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이 프록터 앤 갬블이라는 P&G라는 회사가 상당히 네, 유명한 네. 이제 생활 소비재 회사인데 그렇죠. 예. 연간 비용이 10억에서 1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정도 비용이 비용만. 그러면 이제 제품 가격 인상도 뭐 인상해야죠. 그거도 뻔하죠. 근데 이제 P&G가 만드는 제품은 필수 소비재라 안 쓸 그렇죠. 수가 또 없는 그렇죠. 상황이다 보니까 비누부터 뭐 여러 가지 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계속 가속화되면 상당히 미국 경제가 좀 어려워질 수 있어서 지금 이게 좀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지금 미국 경제의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는 오를 거라고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일단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많아져야 괜찮을 텐데 맞습니다. 지금 그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던가요? 그러니까 소득은 꾸준히 증가할 것 같고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경제가 아직까지 뭐 탄탄한 편은 맞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소득보다 물가가 더 올라 버리면 네. 실제로는 소득이 준 걸로 돼 버리니까 예. 그렇게 되면 소비가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업들한테 또 요구를 하는 거죠. 임금 올려달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어서 지금은 소득이 아직까지는 좀 괜찮지만 중요한 건 물가 상승률을 좀 안정시키는 거. 실질 소득은 음. 좀 감소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물가 상승이 심해지면 내가 월급이 아무리 내 월급 상승률이 5%인데 물가 10%면 실제로 마이너스 5% 까먹는 거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음. 키는 지금 트럼프가 쥐고 있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닐 텐데 네. 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불을 지핀 관세 폭풍은 어느 정도 뭐 미중은 아까 뭐 2, 3년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작년 말까지만 해도 그냥 미국 주식은 급 나갈 때 사면 성공하고 장기 투자 미국에서 하자.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네. 뭐 그게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많이들 하셨는데 이제는 바뀔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예외주의가 사실상 끝났고요. 이걸 만든 사람이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이죠. 그리고 신뢰가 붕괴됐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예. 급락을 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그동안 미국을 믿고 자유무역도 했고 이 시스템에 종속돼서 사실은 이제 달러로 교환을 했던 건데 이걸 트럼프가 버려버렸잖아요. 보호무역주의 또 미국의 제조업을 만들고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힘의 논리로 좀 차지하려고 그러죠. 뭐 그린란드 같은 지역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신뢰를 못하는 거죠. 여기에 관세 때문에 미국의 경기 침체까지 올 수도 있다 보니까 결국 달러가 이제 끝났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건 아닌데 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분들도 그동안 미국 자산 달러만이 정답이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이제 이 좀 바뀐 논리는 거죠. 이제 좀 버릴 필요는 있다. 네. 과거랑 좀 달라지고 있다. 그런 그럼 부분은 어떻게 좀 자산 배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될까요? 그래서 일단 뭐 주식 관점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자산 배분 관점에서 네. 저도 이제 많이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지만 여전히 좀 엔화로 좀 분산하는 게 저는 좀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이유로 말씀? 최근에 좀 엔화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오르긴 네. 올랐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좀 보진 않는데 일단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엔화 값이 여전히 30년의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에요. 엔화 값 자체가 우리가 네. 보통 엔달러 환율이라고 하는데 네. 엔달러 환율이 높다는 얘기는 엔화 값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근데 1998년도에 엔달러 환율이 147엔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100엔까지 하락하면서 강세 보였고 네. 2007년도에 124엔에서 75엔 이런 이제 과거 경험치들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그 엔화가 160엔까지 이제 엔달러 환율이 기록한 적이 있어서 너무 네. 약세였는데 네. 지금 140엔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엔화가 강했지만 과거랑 비교하면 아직도 엔화는 여전히 위치가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아직은 엔화가 좀 싸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가 일본이 지금 이제 금리 올리잖아요. 네. 마이너스 금리 정책 끝났기 때문에 금리 올리면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일본은 금리를 더 올릴 확률이 높고 네. 또 세 번째가 글로벌 경기 이렇게 안 좋아지면 달러 대신 엔화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엔화가 과거에 좀 안전자산 효과를 좀 많이 그 이제 안전자산의 좀 대안주로 많이 이제 급부상을 했는데 이게 실제 네.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네. 2020년 코로나 때 엔화가 어쨌든 이제 그 달러 대신에 좀 안전자산으로 이제 바뀌면서 금융위기 때는 많이 급등했었죠. 예, 그때 엔화가. 달러당 110엔에서 75엔까지 예, 급등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일본 내 외국인 자금 뭐 아시겠지만 지금 워런 버핏이 일본 주식 사고 있잖아요. 요것도 하나고 마지막으로 일본이 이제 드디어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이 끝났다. 이런 부분, 요 5가지만 종합을 해도 지금의 엔화 강세가 일시적은 저는 아니다. 그래서 달러도 좋지만 좋을 수 있겠지만 네. 좀 분산을 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나. 어느 이렇게 정도 비중을 가져가면 괜찮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내가 100이었다면 정말 극단적으로 난 달러만 했다. 100이었다 하면? 지금 5대5 정도로 나누는 게 그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왜냐하면 달러가 올해는 좀 부진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기 때문에 네. 약간 좀 비중을 나눠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관세를 좀 피해갈 수 있는 거, 관세 네. 폭풍을 이겨낼 수 있는 거, 그런데 좀 이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업종이 그러니까 있을까요? 이제 이건 이제 자산 쪽보다는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어쨌든 지금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 너무 관세 정책이 불확실하니까 이걸 이겨낼 업종 좀 몇 개만 말씀드리면 첫 네. 번째가 지금 미중 간 기술 전쟁과 유럽에서도 보안 이슈가 커지고 우리나라 지금 SK텔레콤 뭐 아시겠지만 해킹 이슈가 또 생겼기 때문에 맞아요. 사이버 네. 보안은 이건 국경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과 관련된 뭐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미국의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되게 유명한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관세와 무관하게 저는 성장할 것 같고 네. 두 번째가 반도체 기업 중에서 이 회사 기술을 안 쓰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TSMC, 그렇죠. 파운드리 기술, 네. 네덜란드 ASML의 EUV 장비. 이 대체가 극자외선. 자외선. 예. 네. 대체 불가능. 엔비디아 GPU도 사실은 대체가 불가능한 거고 네. 브로드컴의 맞춤형 반도체, 맞아요. ARM의 반도체 설계 자산 IP. 네. 이건 네. 누구도 대체 불가능하고요. 세 번째가 대체 불가능한 상품들이 있어요. 어떤 상품들이죠? 여러분도 이제 많이 보시는 넷플릭스. 아. 여기 오리지널 컨텐츠는 대체가 좀 불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뭐 특정 상품을 좀 얘기한 그렇지만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이미 뭐 미국에선 대세가 많이 됐고 네. 닌텐도가 지금 중국에 공장이 좀 있지만 닌텐도 스위치 게임이 그래서 좀 약간 생산이 늦어진다는 얘기가 있지만 닌텐도에 여러분들 아시겠죠 슈퍼마리오 게임이라든가 이건 대체가 좀 불가능하거든요. 네. 예를 든 거예요. 한국의 선케어 제품 아, 미국보다 우리 선케어가 미국과 달라요. 어떻게요? 미국은 규제가 되게 심해요. 선케어에 이게 의약품인가요, 미국에서는요? 의약품으로. 아. 그래서 지금 이 필터를 옛날 필터 쓰고 있어요. 1980년대. 아, 그래요? 아직도 규제가 너무 심해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좀 낮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백탁 현상이라 그러잖아요. 하얗게 되는 거. 미국 거는 좀 그게 심하대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요즘에 안 그러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있고 또 K-팝은 뭐 대체할 수 없는 거고 요게 있고 마지막으로 미국이 필요로 하는데 미국이 못하는 거 대표적인 게 조선. 조선. 네, 네. 계속 조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미국이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국이 좀 수혜를 받을 것 같고 화장품 ODM 우리나라가 이제 화장품을 만들어주죠 제조를 해주는데 네. 중국도 하고 있지만 미국은 중국 걸 안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화장품 ODM은 전 세계 1위, 3위가 한국에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좋고 또 인디 브랜드 성장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몇 개 예만 들었지만 이런 쪽은 결국에 관세 폭풍이 몰아쳐도 사실 좀 대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또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체가 어려운 그 대체 불가한 상품들 또 그 종목들 말씀해 주신 섹터를 네. 말씀해 주셨는데 대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그나마 좀 관세 영향을 덜 받는 그런 그 국내 업종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세 가지 정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가 이제 건설주. 건설이요? 예, 건설은 왜냐면 관세랑은 영향이 일단 없고요. 국내 건설주 있잖아요. 네. 주택이기 때문에 근데 건설하면 다들 이미지가 건설 안 좋아 이렇게 네, 맞아요.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지난 3년 동안 그랬거든요, 실제. 근데 이제 영원히 안 좋을 순 없고요. 변화가 생기는 게 일단 금리가 많이 낮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공급이 그동안 3년간 줄었거든요. 네. 공급 줄면 어떻게 하죠? 이제는 늘려야 됩니다. 착공은 늘려야 되기 때문에 착공이 이미 증가하는 분위기고 자재비도 많이 감소해서 실적 개선도 예상되고 자재비가 많이 감소했습니까? 예전보다는 좀 많이. 예. 물론 인건비는 떨어지진 않아요. 네. 뭐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자재비 부담은 좀 많이 이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실적은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또 거기에 우리나라 건설주들은 원전을 또 잘 만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원전 쪽에서도 좀 수혜가 예상되고 두 번째가 저는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좀 괜찮다고 보는 게 이게 관세랑 좀 무관할 수밖에 없는 게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피부과를 많이 갑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뭐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외국인 관광객 중 10%는 의료 관광 오거든요. 전체. 그 정도예요. 그 중에 절반이 피부과를 간대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보톡스, 필러, 뭐 스킨 부스터 이런 것들 많이 우리나라 근데 의사들의 기술이 뛰어나고.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간호사가 할 수가 없어요. 음. 일단 이제 법에 의해서 무조건 의사가 시술을 해야 되는데 가격이 좀 저렴한데요. 그 제가 파이낸셜 타임즈 예전에 기사를 봤는데 네. 거기서 기자가 와서 한국에 와서 시술을 받았는데 영국의 샌드위치 값밖에 안 된대요. 뭐가요? 그 비싼, 정도로? 네, 좀 비싼 샌드위치 값. 네. 그러니까 그만큼 좀 싸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증권업종도 괜찮게 보고 있는 게 지금 상법 개정이 좀 아쉽게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개정이 안 됐지만 네. 저는 이 트렌드는 결국 바뀔 것 그러니까 개정 쪽으로 갈 갈 것이다. 시기의 문제지. 예, 왜냐하면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이제 이걸 좀 원하고 계시고 네. 여야 불문해서 이거는 어쨌든 시대적 저는 트렌드라고 보거든요. 자본시장 활성화하는 건. 또 거기에 고배당도 있고 내수업종이니까 또 관세랑도 약간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너무 관세에 치중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관세랑 무관하면서 아까 또 대체 불가능한 이런 것들도 찾아보시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자산을 좀 배분하는 거. 예, 네. 그래서 너무 그냥 관세에 위축되지 마시고 네. 한번 내가 어떻게 투자할지도 고민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